3월 3주차 소식입니다. 마음을 수그럽게 하면 남을 다스리고 몸을 수그럽게 하면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다고 하죠. 저는 이번 주 몸과 마음 둘 다 수그럽게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저번 주부터 이제 LH 사태죠. 부패가 가장 큰 이슈였죠. 근데 그 부패 전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 현대 사회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졌다 봐요. 그래서 어른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부패하고 자기만 알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개인주의로 좀 바뀌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수그럽게 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몸으로 느끼면서 사회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4일 서울회생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개인 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들이 채무총액이 중위값 기준 9,995만원 해갖고 1억 원에 입학했습니다. 전체 신청인의 중위값이 7,791만원대 비해 약 2천만원 더 많은 빚을 지고 회생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지난해 1년간 회생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1만 273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변제율도 자영업자의 변제율은 30%로 평균 38%보다 낮았고요. 월 수입도 전체 중위값 191만원보다 낮은 18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 40대 비율이 62.6%로 나타났고요. 50대 이상은 회생이 아닌 파산이에요. 파산을 선택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통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게 수치로 나왔고요.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이 미흡했다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해석입니다. 이번에 개인 회상 혹은 파산했으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소득 상위 10% 납세자가 전체 소득세의 77% 이상을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면세자로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세금은 다 같이 내야 돼요. 미국은 상위 10%가 70.6%, 영국은 59.8%, 캐나다는 53.8%를 이제 상위 10%가 부담하고요. 네, 우리나라는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아요. 2019년 전체 근로자 1916만 7천명 가운데 면세자는 705만 명 5천명입니다. 전체 36.8%를 차지하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15.8, 캐나다는 17.8, 미국은 30.7% 차지해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면제율이. 정부는 넓은 세연,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고 좁은 세연, 높은 세율로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세금은 넓고 그 다음에 낮은 세율로 가야 돼요. 공정하게. 문정부 들어 법인 세율은 22%에서 25%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신설은 42%에서 45%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영화관 시장 점유율 3위 메가박스가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기업 공개 시기를 미루면서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었는데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요원한 상황이라 원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영화관이 진짜 많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SK텔레콤과 아마존의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 11번가는 아마존과 손잡고 오는 7월부터 합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쿠팡이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서 장기채권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는 기현상을 벌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기채권 금리는 올랐지만 시중은행 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는 은행 예적금과 은행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는 향후 금리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 보입니다. 경제 현상에서 가장 큰 불안은 불확실성이죠.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보험료를 10% 안팎 올립니다. 최근 들어 시장금리가 바짝 올랐지만 이미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짜 보험 피해자, 사기 피해자만 잡아도 이거 안 올려도 됩니다.
주름 제거 등 미용 시술용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의 보톡스 제품이 무더기로 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 업체들이 지난 10년 연간 관행적으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도매상이나 무역상을 통해 보톡스 제품을 수출해 왔는데요. 식품의약안전처가 이를 문제 삼아 품목 허가 취소라는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인 된 보톡스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자기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뭔가 이제 혼낼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경고하고 혼내야죠. 알려주고 혼내야지, 알려주고 혼내지 않은 거는 폭군이라 보죠. 포악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뭐 하면 안 돼요. 알려주고 뭐뭐 하겠다. 이거 수정해라. 그런 다음에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처벌하겠다. 그럼 누가 불만 있겠어요. 국민연금공단은 16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월 227만 원을 수령했고요. 부부가 받은 합산 최고액은 월 38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총 559만 명에게 국민연금 25조 6,500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중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54만 1,000원, 그리고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수급자는 총 2억 187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30대 여성 경력이 끊기며 32만 명에 달하는 고용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로 주요 5개국 평균 72.2%보다 15.2%포인트 낮았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가 육아, 가사 부담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7% 2만 6천 건 급감했습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죠. 저도 틈만 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팅 하고 있습니다. 잘 쉽진 않은데 뭐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노력해서 뭔가 이루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요. 결혼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금융권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어 은행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죠.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증가폭의 94.4%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에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그러니까 자영업자 포함해서 대출은 한 달 만에 8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났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부실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자산 5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1389곳 가운데 이자 보상 배율이 1만인 곳은 전체의 646곳, 그러니까 46.51%에 달했습니다.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둘 중 한 개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둘 중 하나예요. 이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당초 당정 협의를 통해 밝혔던 19조 5천억을 넘어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요. 4월 선거를 앞둔 여야의 생색내기용 증액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컸던 사업은 모든 농민 가구 100만 7천 가구에 100만 원씩 보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1조 70억 원입니다. 1조 70억 원? 그러니까 농민 가구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요? 희망 근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정부 한 5만 명 규모에서 15만 명을 늘려 관련 예산은 3,918억 원 늘렸습니다. 이거 다 노인들 일자리 아니에요, 이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당초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결정한 500만 원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추경안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 주는 건 저는 반대예요. 세금은 차라리 받지 마세요. 참.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말 빚만 지고 갈 것 같습니다. 시중 자금이 한 달 새 42조 원, 불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 부문 자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뛰어오르는데 돈 풀리는 속도까지 빨라지며 체감 물가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2007년 그리고 2009년 판매했던 중국, 브라질, 브리스 등 해외 주식형 펀드 환착 세금을 환급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당시 구미은행 4조 원, 신한은행 3조 원 등 은행권이 판매한 해외 주식형 펀드가 약 14조 원에 달할 만큼 투자 붐이 불어 세금 환급 해당자는 수십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때 당시에 투자하신 분은 각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나 고양이 등을 양육하는 국내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는 단순한 외상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치매암, 조기진단, 유전자 검사 등으로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죠.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30% 달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27년 6조 원대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면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주민등록증식으로 누가 키우는지 확실하게 등록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많잖아요. LG전자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9%로 확정했습니다. 2011년 이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죠. 이 같은 임금 인상은 지난해 LG 디스플레이어가 하반기 2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하면서 연간 적자 규모를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LG전자 회장이라면 저는 임금 인상 안 해요. 성과금을 더 주지. 본봉은 좀 작게 주고 성과금을 높게 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유연하게 대처하죠.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을 하죠.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특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 1.6%보다 낮은 1.4%를 내게 됩니다.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는 거죠. 다만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80만원이에요. 그러면 고용보험 안 내셔도 됩니다. 서울 옥션이 미술품 시장 호황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올해 들어 이제 16일까지 주가 19,000원 73%가량 올랐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술품 소비가 늘어나며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됐기 때문이죠. 이거야 부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와인에 이어 양주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 3월까지 양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9% 신장했습니다. 2020년 38.9% 매출 신장률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죠. 뭐 이렇게 양주를 좋아해요. 저는 군대에서 장교를 있을 때 너무 양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양주 맛을 모르겠어요. 와인도 모르겠고요. 그냥 소주가 좋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안보수장이 18일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도 기자 간담회에서 각자 의견을 내놓으면서 미묘한 의견 차이를 표출했죠. 미국 국방부 장관랑 국무장관이 온 거는 미국의 서열 1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많이 느끼고 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대할지. 성명엔 한국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언급은 없었고요. 블링컨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혀야지 한국 정부에서 딴소리 안 하죠. 또한 쿼드, 미일, 호주, 인도에서 대해서도 정 장관은 쿼드 논의는 없었다 밝혔지만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은 쿼드 등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죠. 그러면 이제 빼박이죠.
제가 미국이라면요, 제 생각이에요. 쿼드에 한국에 들어와라 라고 제시하고 한국이 답변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한국은 중국 편 이렇게 편을 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재할 게 많지만 제가 미국이라면 달러를 빼죠.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에서 땅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은 북시흥 농협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단위 농협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보가 센 거죠. 지역 농협의 대출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쏠린 이유는 대출 심사 과정이 그만큼 취약했기 때문이죠. 부패가 심하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요, 북시흥 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이번 주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검사들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같이. 19일부터 개별 단독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적으로 6.9%, 서울에서는 무려 10.1% 상승해 예년보다 개별 주택가격 공시가도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일제히 개별 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요. 공개 대상 올해 1월 1일 기준 다가구 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용도 혼합주택 포함 총 417만 채입니다. 지역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2배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긴 세종시에서는 공시가격이 작년에 2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대거 나왔고요. 부산에서도 6억 원대이던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새 12억 원대로 껑충 뛰면서 올해 첫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단지가 됐습니다. 자기 아파트 올랐다고 다들 좋아했지만 세금만 오른 거를 잘 모르시죠. 고가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중산층이 거주하는 30평대 단지들이죠.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공시가 폭탄의 근거조차 안 밝히고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왜 이거를 비공개로 공시가를 내고 있죠? 이해가 안 되네요.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값은 실제 3% 올랐는데 공시가가 19% 이상 올렸대요. 지역별 가격별로 자의적 인상을 했습니다. 이거 공무원 마음이네요. 이에 공시가격 인상이 사실상 증세라는 불만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공시가격 인상은 증세인 거 맞죠? 현재 1억 원 미만인 공동주택은 429만 5,74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원래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 및 세금 부담을 줄여주었지만 이번 공시가 증가는요, 이 사각지대마저 없애면서 저가 주택 소유자 혹은 이들 집과 함께 다른 집을 보유한 이 주택자들에게 충격을 안길 전망입니다. 그러나 1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 1.1%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억 원 미만 주택이 거의 없으니까 문제죠. 이에 취득세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1억 원 미만은요. 또한 청약 수요자들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일반 청약자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 수도권이요. 8천만 원 비수도권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됐지만 이번 공시가격 급등으로 1억 원 미만 공동주택이 줄어들어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돼 청약 기회를 잃게 될 전망입니다. 다 1억 원 이상이니까요. 3억 원 미만 공동주택이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제 여동생이 집값 서울에 살지만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길래 한마디 했어요. 팔려야지 그게 집값 오른 거야 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분양됐다고 얘기하길래 잔금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죠.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27만 1000가구의 건강보험료도 월 평균 8,446억 원, 6원 동반 상승할 예정입니다. 한 8,000원 정도 오르네요. 또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1만 8천여 명도 새로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보험료 11만 9천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요번에는 교육에 관련된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건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초, 중, 고 학생들이 10% 줄었지만 이 기간 교육 예산은 41조 원에서 58조 원으로 41.5% 급증해 재정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라 국가는 계속 비어가지만 초, 중 등 교육 예산은 내국세 20.79%를 배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에 지역, 시도교육청 쓰고 남은 예산의 잉여금이나 기금 형태로 매년 수조원씩 세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예산을 빨리 쓰려며 인센티브까지 쓰기에 나섰습니다. 이거 눈먼 돈이죠. 2019년 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세수입은 87조 6천억 원, 총 지출은 80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즉 잉여금이 4조에서 7조 원 정도인데 이걸 빨리 쓰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이제 뭐 컴퓨터 바꾸고 프린터 바꾸고 칼라 프린터로 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펜 바꾸고. 현재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 수요자 규모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손 봐야 돼요. 특히 공무원 집단의 예산안도 다 손 봐야 되고요. 그리고 평생 직장인의 개념 없애버려야 돼요. 공무원도 매년 5년마다 단위 평가해서 잘라야 돼요. 선생님도 포함해서요. OECD 국가들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반면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은 유달리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복지부문 재정 지출은 20.1%, OECD 평균 36%예요. 교육 부분은 16.2%, OECD 평균 12.2%로 4포인트 높았습니다. 기재부는 오래전부터 지방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개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후속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대 부패 집단이 된 거죠. 손대기에는 늦었어요. 암덩어리가 이미 커져서 몸에 다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루는 것 같습니다. 일선 시군 단위 학교를 관리하는 전국 각 교육청이 폐교 활용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 이기주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신경 안 쓰는 어른들의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제도를 보면요. 농어촌을 중심으로 폐교를 늘고 대부분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정 용도로만 매각 가능해 뾰족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학교 설립 기부금 납부 등을 이유로 매각을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국가에 대해서 지역만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만. 지난해 5월 말 현재 전국 폐교 수는 3,834곳, 이 중에 2,447곳은 매각했고요. 대부나 자체 활용하고 있는 곳은 97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해 놓은 폐교도 전국적으로 409개가 이르며 미활용 1387개, 폐교의 장부 감안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경남이 254개, 경북이 249개, 강원이 214개, 전남이 192개 등 순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등 자기관리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른들도 자기관리를 못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몸이 따르는 대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쉬고 싶고 생각 안 하고 싶고 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스트레스 안 받고 싶고 그런 거를 교육이라는 훈련을 거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당연히 못하죠. 왜냐하면 본능에 더 치중하니까 어릴 때는. 아무튼요. 원격 수업에서 느끼는 1순위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기 관리죠. 2순위로는 중학생은 스스로 학습하기, 고등학생은 진로 탐색 활동을 선택했고요. 학생들의 식습관이나 생활 리듬도 불규칙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난다는 학부모들이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도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허용하는 부모도 잘못된 거고요. 아울러 중, 고 학부모 약 33% 이상은 학습 결손과 기초학력 하락을 걱정으로 선택했고요. 두 번째, 낮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태도를 택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사교육에서 만든 가짜 언어예요. 네이버 자기주도 학습 치면요. 자기주도 학습은 어른이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어른도 자기주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주도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옆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올해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에도 선택 과목이 도입되고요. 사회탐구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하게 됩니다. 국어 영역은 작년까지 선택 과목이 없었지만 올해는 공통 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하고 선택 과목으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어 45문 중에 35개는 비문학 영역이에요. 근데 어떤 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문법과 현대문학, 현대시, 고전시를 연락에 외우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비문학, 문학을 더 많이 해야죠. 35개가 독서 문학이니까. 수학은 수학 1, 수학 2가 공통 과목이 돼 22문제가 나오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 과목으로 골라 8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제 사회 탐구 과목도요. 문과, 이과 구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하죠. 근데 다만 서울 상위권 대학은요. 자연 계열에서 대부분 이제 수학 1, 2를 공통으로 하고요. 선택으로는요. 미적분과 기하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요. 이 선택 안 하면 이제 자연 계열은 못 가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은요. 과학 탐구를 반드시 응시해야 하죠. 그래서 문과, 이과 통합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문이만 문이과 통합이라는 구조입니다. 제2 외국어 한문에는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돼 작년처럼 선택 과목 유불리 때문에 무더기로 알아봐 선택자가 나왔던 현상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떨어지며 영어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전에는 영어는 수능 특강 영어에서 독해 연습에서 지문이 좀 연계가 됐거든요. 근데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어는 연계가 될 거예요.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지난해 마이스터고 51곳에 우선 적용했던 학점제는 내년에 특성화고에도 추가 도입이 됩니다. 2025년에는 일반고까지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요.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합니다. 1학점은요 50분 기준 16회를 1학점으로 봐요. 특징은 3학년 2학기 조기 취업 가능이 있고요. 가능하죠. 3학년 2학기 조기 취업 가능해요. 학점 미리 따면요. 졸업 이수 학점 충족 시. 그리고 방학 중 계절 수업 운영을 합니다. 기초학력 향상 등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계절 수업 운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은요 부전공 이수 활성화를 받아요. 그래서 부전공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관 지원 자격 부여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공 실무 과목 성취도 40% 이하는 보충 수업입니다. 미이수자는 2025년부터 적용. 여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무 과목 성취도,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는 보충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요. 미이수자는 또 보충 수업을 한대요. 근데 미이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취할지 정확하게 얘기가 없어요. 학점 미이수하면은 1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퇴를 권하든지. 최근 취업준비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 중심으로 출장 사주, 비대면 타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점술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사주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 명이 함께 출장 점수가를 부르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NS 등으로 사주, 타로 등 점을 보는 시기죠. 원래 이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취업난으로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집 앞에 그 철학관이 있거든요. 가끔 맨날 차 마시러 가는데 물어봐요. 사주가 바뀔 수 있냐? 그럼 사주 안 바뀐대요. 사주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뭐하냐요. 성격이 안 바뀌는데. 성격이 안 바뀌면 사주도 안 바뀐다 하더라고요. 성격 바꾸기가 진짜 어렵죠. 최근 동학개미들 중심으로 투자 열풍이 부르는 가운데 투자를 넘어 투기의 늪에 빠진 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공짜 정신이 강하죠. 요즘 애들은요. 일을 좀 더 덜하고 좀 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원하는 자들. 특히 지난해 도박에 빠져 도움을 요청한 이제 청년층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주식 코인 투자로 인한 도박 상담 건수는요 5,523건, 전년 3,504건 대비 56%가 증가했으며 투자 중독으로 센터 문을 두드린 이들은 무려 71.8%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상담 이용호는 223%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또 스스로 못 이겨내고 또 남한테 손 내미네요. 군인들도요, 우리 군인들 병사들 월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월급이 아니고 봉급이죠. 봉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렇게 투기를 한대요. 그래서 군인들도 코인 투자 300영에 빠져서 병정개미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군인들 병사들한테 핸드폰 갖다 주니 저지랄하고 있네요. 항공승무원에 이어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교사 등도 올해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존 접종 대상 계획 1097만 명에 비해 100만 명 늘어난 1200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2분기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이 차지하고요. 한편 1분기 접종 계획은 약 4분의 3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56만 1785명, 화이자는 2만 6099명이 접종 완료했습니다. 미얀마 반군부 인사들이 모여 세운 문민정부 지도자가 군부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혁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요, 의료진 파업을 시작으로 공무원 수천 명이 쿠데타에 항의하며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현재까지 미얀마 군경에 의해 살해된 사망자는 최소 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그룹을 상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홍콩 영자직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는 마인이 중국 정부의 시장 규제 정책을 공개 비판한 뒤 잇따르고 있는 알리바바의 길들이기의 연장선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마인 납치당해서 살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미국 군사력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새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핵 추진 항공모함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항공모함 총 6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미 의회는 중국 해군력을 분석한 결과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등 총 360척이고요. 사상 처음으로 미국 297척을 추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질은 미국이 훨씬 높아요. 미국에서 불법 이민이 급증하면서 미래국 문제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난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조만간 멕시코 접경 지역 불법 이민자 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건너오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정도 되면 호소하면 안 되죠. 정책으로 막아야죠. 정책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으로요. 미국 대다수 대학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대학 입학 시험 점수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올해 상위권 대학 지원자가 급증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신입생 원서가 전년 대비 42% 늘었으며 스탠퍼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등은 입학 원서가 몰려 합격 통지 날짜까지 연기했습니다. 뭐 들어가는 건 쉬울 수 있어도 졸업이 어렵잖아요. 미국 대학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17일 당분간 긴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채권 금리가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해 일시적으로 2%를 넘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히려 시장 불안감을 촉발시켰어요. 경제는 심리죠. 미국인들이 비행기를 다시 타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맞자 억눌린 욕구 분출로 공항 이용객은 2년 전 대비 59% 수준까지 상승했어요. 하루에 120만에서 130만 명이 탑승하고요. 항공사도 좌석 비기 폐지했어요. 근데 항공료는 3배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사람이 급격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코로나 또 터지겠네요.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아카일로를 걷던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살벌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한테 살인자라는 말까지 했죠.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노드스트림2 천연가스관 사업을 막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에요.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와 서유럽에 있는 1230km 길이 가스관으로 이게 개통되면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져 미 유럽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염려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러시아와 이제 핀란드 사이에 나르바 만에서요. 그 다음에
덴마크랑 독일 사이까지 가로지르네요. 그래서 그레이프스 월드냐? 월드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독일까지. 요게 노드스트림 2라고 합니다. 올해 원자재 랠리를 두고요.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장기 호황이 도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갑록을반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유, 금속, 곡물 등 상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시장 기대와 달리 이번 흐름이 슈퍼사이클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따른 팬데믹 완화 기대에서 초래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지적이죠. 한편 유럽에서는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각국이 잇따라 봉쇄 등 새로운 방역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요, 10월부터 전국의 절반 이상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4월 갑자기 코로나 유행 있을 거라는 염려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